부산 동구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노무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조선 건국 이래로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다.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불의가 문 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난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말이십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따뜻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모두가 건강하고 살림살이도 좀 더 넉넉한 이웃이 서로 따뜻하고 또 당장은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도 내일에 대해서는 밝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제가 딱 말 놓고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 기분 좋다! 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다음 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대한민국 보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더 보수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 박지원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난 지 10년이 됐는데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연설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연설은 88년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회에 등원해서 대정부 질문 시에 했던 연설을 갖고요. 두 번째 연설은 2002년에 대통령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한 연설이었고, 또 마지막에는 퇴임 후에 봉안마을 돌아가서 한 연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봐도 상당한 웅변가다. 연설을 참 잘하고 제 귀에는 그렇게 잘 와닿네요. 사투리라서 그런지. 저게 원고 없이 저렇게 대중연설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틀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다 맞아떨어지잖아요.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준석 최고도 정치인이니까 대중연설 많이 하셨을 텐데 대중연설이 쉽지 않죠? 제가 그래도 잘하는 축에 속합니다. 네. 토론을 잘하잖아요. 아니요, 대중연설이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 정도만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동네 지역구 선거 같은 경우에는 대중연설에도 한 50명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수천 명 안에 이렇게 있고 보면은 좀 카타르시스 느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업되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거에 있어서 뭐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도 다른 스타일로 또 장점이 있었던 분이니까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못하는 사람 진짜 못해요. 그러니까 그 평소에 라디오에서 말 잘하고 이런 거 관계없이 이 청중에게 압도되느냐 아니면 거꾸로 청중을 압도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예전에 YSDJ도 그 여의도에 사람들 막 있으면 완전 그렇게 막 말 잘했잖아요, 다들. 그게요, 그 겪어보지 않은 상황들이 너무 발생하기 때문에 청중에 압도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야심차게 한마디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위축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측면에서 탁월했던 거죠. 저도 한 번도 말 못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처음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정말 어렵다. 사람들이 뭐 멀뚱 쳐다보고 몇백 명의 눈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뭐 잘못했지 이런 위축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참 적은 거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모든 어록을 뭐 들어본다 하더라도
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일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졸업하고 나서 제가 이제 유학 갈 때 국가에서 이제 국비장학생이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1기였어요. 그때 선발돼서 저한테 하신 말씀 너무나도 평이한 말씀이지만은 공부 열심히 해서 나라에 이바지해라. 그래요? 네, 라는 말.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렇게 했으면서 또 박근혜 대통령한테 또 가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든 제도로 노무현 대통령이 1기로 절 선발하셨고 그런 논리대로 하면은 네. 국가장학금 받은 사람들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못합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위에 그 대학 안 간 사람들에게도 공부해서 대학 가라.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본인도 대학 안 가고 훌륭한 사람 됐잖아요. 근데 굳이 왜 그렇게 자꾸 대학 가라 그랬나 모르겠네. 그게 컴플렉스로 그 이전에는 대학 간 사람이 적었잖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는 정말 많은 수가 대학을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보편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아니 우리 그 검사와의 대화에서 기억나잖아요. 대통령께서는 몇 학번이십니까? 그건 조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회에서 사실 사람 노무현의 다른 스펙에 대해서는 뭐 조롱할 거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많이 찝어서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그게 좀 아마 사무칠 겁니다. 저도 나이 어리다는 얘기에는 약간 울컥하는 게 있긴 잠깐만, 합니다. 그거는 시간 지나면 다 극복돼요. 자연스럽게 나이 먹는데 학력 이런 거는 끝까지 지금 발목이 돼가지고 조롱하기도 하고 밑에 부하들이 꼭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극복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로 나왔을 때 한나라당 몇몇 인사들이 그 대학 안 나온 것 같고 계속 그렇죠. 문제를 삼았거든요. 부끄럽다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음 대통령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럼 뭐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 비정상적인 교육입니까? 말이 안 되는 그 직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 대통령 하셨는데 그러니까. 물론 시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런 조롱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저는 이제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예.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요즘 정치권에 또 막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실 막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뇌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했어요. 공성진 의원이죠, 예. 옛날에. 그리고 그놈은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참 쪽팔린다 뭐 이런 얘기도 심재철 했었고. 한나라당 의원. 이게 어떻습니까? 당시 야당이 그 고졸 출신 비주류 대통령을 인정하지 못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인기가 집권 초에 이제 떨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이제 조롱조에 뭐 말만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환생경제 연극 이런 것도 있지 예.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는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면은 조롱조로 들어간 특히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이런 쪽에 조롱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특이한 현상이었죠, 보면은.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어법이나 화법 이런 것들이 사실 정치권에서 지금까지 써왔던 화법들이 잘 아니거든요. 대통령 뭐 솔직하게 못하겠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조롱하는 것이었다 좀 봅니다. 학력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지금 같으면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하지만 또 만약 학력이 그게 다가 아니고 그 후에 뭐 사법시험 상당히 합격하기 어려울 상황에서 합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극복이 됐다고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당시에 이제 야당에서는 그걸 뭐 정말 줄기차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적 능력이 딸린다는 식으로 네. 조롱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이제 말이 안 맞으니까 당신들이 우리 카르텔에 들어오지 못해라는 의미죠. 보면 정치인 하기에는 우리 같은 범주가 아닌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이런 어떤 비판을 했을 때 상당히 비판하는 사람이 욕을 먹을 건데 이때는 어느 정도 또 먹혀들었었거든요. 또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비주류로 살던 사람이 처음으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처음이었죠.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비주류는 아니에요. 그 야당 인사로 대통령이 됐지만 비주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나 주역이었죠. 주류라고 주류 봐야 그런데 되겠죠. 야당에서도 비주류 인사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소위 말하는 대학 안 나온. 그렇죠. 그래서 카르텔을 깨지 못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또 반대쪽 사람들이 견고하게 카르텔을 공성을 쌓지 않았나. 그런데 이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에 의한 감동이나 아니면 이 당선에 의한 감동이라는 거는 제가 미국 대학 다닐 때 딱 그때 등장했던 정치인이 오바마거든요. 예. 그거 참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말이 버락이라는 아프리카식 이름을 나에게 부모님이 주신 것은 이 관대한 미국에서는 내 이름이 성공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설 하나로 사로잡았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 삶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식 본인이 웃긴 이름이라고 했어요. 웃긴 이름을 가진 사람도 미국에서 뭘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면은 미국은 성공한 사회다. 뭐 그러니까 말을 참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과 버무렸을 때 그게 굉장히 감동 있게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뭐 그런 사람이 중에 하나였잖아요. 기억나는 거 한 문장만. 민주주의
야, 이거 참. 깨어있는 시민, 보류다, 그냥 굉장히 참 기억이 또 안 나네요. 예, 그래요. 막 가자는 거죠? 네. 이준석 최고위원. 예.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당시에 있었던 야당의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막말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도 이 막말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워딩이. 근데 지난 총선 전에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공갈이라고 발언했거든요. 징계 먹었죠. 그거 징계 먹고 네. 그것 때문에 공천도 날아갔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 공갈은 막말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막말. 공갈은 형법에 있는 제명 중에 하나예요. 네. 공갈 치지 말라. 이 말은 국어사 사전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는 표준적인 말인데 참 막말이 일상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왜 이게 정치권에 막말이 일상화됐다고 보세요? 저는요, 어쨌든 사람들이 요즘 테마가 막말이기 때문에 이 테마에 이제 워낙 이제 걸려드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냥 좀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정치 이제 갈등 중에 보면은 사실 정치라는 게 말의 향연이기 때문에 수단이 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논리를 찾아가기에는 너무 첨예한 대립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의 화법이나 아니면 말의 이제 용어에 이제 집착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말에 대한 부분 좀 더 풀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더 자유롭게. 그러니까 아니, 자유롭게 풀어는 주되 네. 우리 흔히 말하면 품격 있는 보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제된 언어를 쓸 필요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은 사실 정치인 이제 이게 개그맨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네. 정치 풍자와 조롱이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 엄숙주의에 빠지게 되면 정치에 또 유머가 사라집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사실 미국에 있는 그 정치 문화를 제가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거기는 사실 인신공격성 발언이 하나의 정치의 수단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 안에서 이건 서로 관대해야죠. 서로 관대하다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하태경 의원이 손학규 대표한테 나이 들면 정신 퇴락한다 해서 또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막말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사실 어떻습니까? 퇴락이라는 단어도 저도 이번에 처음 이제 사전적 의미를 이제 살펴봤는데 사실 이게 이제 하태경 의원이 굉장히 마음이 격해지다 보니까 실수를 한 것이고 그 원래 모든 이제 우리가 막말이라고 인지하고 심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후 사정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게 고려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뭐 이번 하태경은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거죠. 정치적 주장에 있어서는 뭐 손학규 퇴진론을 그냥 무미건조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눈에 띄고 싶은 정치인의 그 본성하고 또 그리고 SNS나 이렇게 매체가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많은 얘기해봤자 눈에 띄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일부러 자극받는 거 아닌가요? 저도 이제 퇴락이란 말을 왜 씁니까? 저도 싸우다 보면은 말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그게 보면은 관심 받겠다 말 실수하진 않아요. 근데 솔직한 감정에서 열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서로 이제. 그거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더 험한 말을 쓰지 막말에서 않을까. 이득 본다고 생각하는 정치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절제를 못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지. 자유한국당 측은 저는 계속 한 번씩 느끼는 게 전략적인 어떤 막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지층 결집? 예. 지지층 결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도대체 어떤 지지층을 가졌길래. 공천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컨대 총선이. 한센병 같은 발언 같은 경우는 준비를 했을 가능성 저는 있지 않을까 생각도 전 듭니다. 준비를 했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같은 의학적 용어로 되치게 한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저는 뭐 부적절했다는 거죠 이제 보면은. 예.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막말 아까는 막말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했던 막말.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아까 예를 들어 드린 거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했던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이제 봉하마을 사저 아방궁이라고 또 공격했어요. 홍준표 예. 전 대표죠. 의원 때죠. 비롯해서 여러 명이 그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사실 가보니까 뭐 아방궁은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맞습니까? 홍 전 대표가 유감이다 뭐 이 정도까지는 미안하다 했다. 했죠. 미안하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어요. 네. 유감이다 표현 정도로 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정치적인 공방 아닙니까? 저는 사실 뭐 아방궁이라고 묘사한 것에는 그 면적이 크고 이제 새로 좀 보기에는 이제 전원주택이라는 개념이니까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대통령이 퇴임했던 사자와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에서 이제 그걸 주안점 삼아서 공격한 거겠지만은 그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었거든요. 사실 대통령 퇴임한 대통령이라고 하면 경호의 대상이고 예. 그 경호의 대상임을 이제 시설물도 들어가고 따지면 별거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시에 지지율이 낮고 좀 인기가 좀 떨어졌을 때니까 그거
그것을 보고 이제 원래 우리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좀 무너져가는 사람 보면 때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좀 발동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뭐 정치적으로 논쟁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과연 공격해야 되겠느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 출신이 다 지방이에요. 그렇죠. 다 지방인데 퇴임 후에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간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다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방과 경남 진영과 서울의 땅값을 한번 비교해보고 이렇게 하면 당연하죠. 아방국이라고 공격하는 건 너무 지나치지 않았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그게 또 먹혔다는 거예요. 아방궁이라고 얘기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예컨대 인기가 떨어지면 그 현 정부가 또 올라갔던 예.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어쩌면 뭐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지만 혹세무민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준석 의원님? 저는 그 당시에 선명한 기억이 있진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뭐 벌써 10년이 넘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뭐 사실 아방궁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 지금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죠. 이미 그 비용이라는 게 다 공개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정치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노무현 대통령이 어느 정도 공경에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이제 친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조선일보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좋지 않았는데 그 시작점이 호화 요트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한 거거든요. 그런데 1인승 요트 그런데 호화 요트라고 하니까 정말 뭐 재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요트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낚시하는 요트라고 보면 예. 맞는 것 근데 같아요. 정치인이 당할 수 있는 공격 중에 제일 받아치기 힘든 게 실제로는 별거 아닌데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어지는 거. 그러니까 요트다 그래버리면은 무슨 요트고 실제 가격이 얼마고 줄줄 그걸 왜 얘기하다가 갖고 있냐 되니까. 그걸 그러니까 이럴 때 보니까 저도 이번에 음주 유세 당했어요. 하긴 한 거잖아요. 네? 하긴 한 거잖아. 유세 끝나고 가서 음주하고 그다음에 손 대표가 다시 불러가지고 차에 올라오라 그래요? 한 건데 이게 설명이 귀찮아지잖아요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딱 음주 유세 아니야 던져버리면은 할 말이 없죠. 제가 음주 유세 했다면 유권자가 저한테 말을 했겠죠. 그런데 한 명만 얘기할게요. 옆에서 다른 사람도 같이 맞다고 그러니까 더 당황한 거야. 그 둘 다 손 대표 측 당직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그 해명이 길어지는 예. 것들을 공격했을 때 정치인들은 상당히 좀 당황스럽다. 예. 예.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 그러니까 반대쪽 말고, 자신의 지지자들한테도 욕을 먹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라크 파병이라든가, 한미 FTA 문제라든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있었던 것은 당시 한나라당이 연정 제안한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연정은 왜 했냐면, 앞에 그 조건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인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서 선거법 개정에 동의해주면 연정을 할 수 있다 이거였었거든요. 근데 앞에 건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과연 연정을 주장할 수 있냐 뭐 이런 거였는데 이 지역감정으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사람이 아마 김대중 노무현일 테고 노무현 대통령을 그래서 지역감정에 맞서 싸웠고 지금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마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이 정치할 때보다는 지금 이 지역적으로 투표하는 행태는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요? 어떻게 노무현 보세요? 대통령의 당선이 제 생각엔 좀 결정적이었다라는 생각하는 게 사실 영남 출신인 노무현 대통령이 호남에서 몰표 가까운 표를 받을 수 있었던 것과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소위 동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가시화돼 가지고 예. 지금 2010년대 이르러서는 실질적으로 뭐 PK 지역에서는 성과가 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큰 분기점이었다 이런 생각하게 되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어나가는 어떤 동력이 추가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완성된 단계로 볼 것이냐 했을 때 저는 완성된 단계는 아니지만은 반대로 동력이 좀 약해지고 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최근에 이제 다시 보면은 그 PK 지역의 경제 사정이라는 것 때문에 좀 그런 어떤 내년 선거에서 좀 이제 보수 세력이 우세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해요. 세대가 교체되면 교체될수록 지역색은 옅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저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싸우다가 무슨 뭐 지역 감정을 근거로 싸우고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오히려 최근에 젠더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소득 수준 차이에 대한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것처럼 갈등의 양상은 많이 변할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셨던 대로 지역 갈등 자체는 앞으로 많이 좀 잦아들 것이다. 저는 뭐 일시적으로 뭐 PK 지역 얘기를 뭐 금방 하셨는데 뭐 지역 감정 같은 거는 전반적으로 앞으로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시발점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최고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DJ가 동진 정책을 한 게 2000년 총선이었거든요. 네. 다 실패했어요. 다 그 깨졌어요. 누구였죠?
영양 아니, 김중건 비서실장. 김정길, 노무현 야, 다 썼습니다 그때. 될 뻔했던 분들도 있었는데 떨어졌죠 결국은 다. 근데 결국은 그게 지금 한 20년쯤 지나서 작가씩 조금씩 변해간다. 그렇죠. 또 선거 득표율을 보면 과거에는 뭐 15% 20% 상대가 안 됐습니다. 네, 민주당이 영남에서 얻는 게. 근데 지금은 어쨌든 30% 40% 이상은 네. 나오니까요. 네. 확실히 많이 바뀌었다. 바뀐 거죠. 네. 세대 갈등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많이 심해지겠죠. 특히 최근에 이제 특히 산업화의 영광에 이제 어느 정도 젖어 있는 60대 이상의 세대와 그리고 민주화의 이제 주역이라고 이제 자부하는 40, 50세대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영광에 억눌리는 이제 2030 세대가 분화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2030이 앞으로 그 두 세력 간의 스윙 보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이제 그 분화가 왜냐하면 옛날에는 나이가 젊어질수록 이제 소위 말하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해지는 약간 그 도레미파 솔라시도 같은 성향을 보였다면은 이제는 좀 다른 성향이 나올 수도 있다. 뭐 그 정도의 분석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남긴 뭐 유산이랄까요? 뭐 짧게 한마디씩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다운 그런 얘기를 예. 정치인이 할 수 있다. 그게 참 정치가 인간답다. 그걸 알려준 것 같아요. 이준석 최고. 저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서 나는 왜 대통령이 됐는가에 대해 가지고 국민한테 가장 답을 잘한 사람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이유 자체를 본인이 큰 가치를 갖고 있었다는 거. 그걸 참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우리가 방송 시작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육성을 틀어드렸었는데요. 88년 처음으로 국회에 등원해서 한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최소한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 하셨는데 본인이 마지막에 굉장히 분하고 서러우셨던 것 같아요. 예. 네. 예, 어쨌든 그런 일은 정말 앞으로 좀 없었으면 그런 사람이 많이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